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법원이 오늘 갑자기 전담 재판부를 운용할 근거인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내용만 보면 전담 재판부라는 명칭 말고는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발표 초반엔 지금까지 버티던 대법원이 그래도 뭔가를 내놓긴 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이제 와서야 명분을 쌓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연 대법원이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제정입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의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기계는 1심 재판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예규가 제정되면 앞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초기 배당은 기존 방식과 같이 무작위로 진행되도록 정했습니다. 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에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당하기로 했지만 예외가 가능하게 해 역시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규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요구해온 서울고법도 후속 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운용에 대비해 형사부를 2곳 이상 늘리고 내년 초 정기인사 때 법관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전담재판부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항소심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대법원이 오늘 내놓은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내란 사건 1심 재판 배당 때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법원 수뇌부만이 아니라 전체 법관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판사들을 내부에서 추천받아 내란 전담 재판부를 꾸린다는 여당의 법안과도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 정도 안으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윤상문 기자가 예규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법안과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입니다. 수정된 민주당 안은 외부 인사들이 아닌 판사들이 뽑은 추천위원회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 전담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만든 뒤 무작위 배당이 이뤄집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된 법관들이 내란 재판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이 극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보내면서 전담의 성격을 강화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서울고법 10여 개 형사부 전체가 무작위 추첨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재판부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뒤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을 관련 사건으로 이어서 배당받았고 이후 새 사건은 맡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것 빼고는 본질적으로는 내란 재판 1심 때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법관 내부에서도 신뢰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 취지가 더 맞지 않느냐. 사법부 안에서조차 공식적으로 1심 재판 늑장 진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때가 지난 9월. 하지만 사법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내부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상한 예규 초안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시점은 불과 이틀 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대법관 회의에 올라갈 최종본을 단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규보다 법률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오늘 발표한 예규의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란 재판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회피하기 위해 예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내놓지 않다가 국회 법안 통과 직전에야 기습적으로 안을 발표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안을 옹호하며 여당에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대법원의 예규 발표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가 관련법 처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 기습적으로 예규를 내놨단 건데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서 내놓는데 저는 이게 저희 당이 마련한 이 특별재판부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냐며 민주당의 법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예정대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사법부가 언제든 바꾸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 여건에서도 사실상 내란 재판부의 위헌 시비는 모두 사라진 것이다. 너무 늦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당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안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민주당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두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일쯤 내란 재판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는데요. 윤석열 이후 내란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인 조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경찰과 공직사회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헌재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된 첫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경찰 병력 300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에 배치해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조 청장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용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던 조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청군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 묵묵히 희생과 봉사로 전념해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 재판에 처음으로 나와 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군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도 직접 지시를 한 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며 과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 피고인은 윤 어게인 세력들을 향한 성탄 메시지까지 내놨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옆 군사법원에 호송 차량이 멈춰서고 양복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립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건데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이라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한 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만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군 행사에선 봤겠지만 길에서 마주치면 저 사람이 문 사령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취임 초부터 계엄을 구상해 2023년 군 인사를 통해 포석을 깔았고 군 사령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걸로 드러났지만 이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야당의 입법 예산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라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면서도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북을 친다는 개념의 계엄이었다. 길어야 반나절 또는 하루의 메시지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조차 계엄 요건이 충족될 상황이었다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건 배치되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만 쏟아내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군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엔 술을 많이 마신 기억밖에 없다면서도 한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이 터진 직후라 배신감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3시간 남짓 본인 주장만 늘어놓고 구치소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엔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며 이른바 윤 어게인 청년들을 향한 성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 한학자 총재의 대화 녹취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밀었는데 이재명이 됐으면 작살나는 것. 어머님 성신이 결정하셔서 윤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다. 통일교가 여야 모두에 로비를 해오다가 결국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조직적인 지원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송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교단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확보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대선 1년 뒤인 지난 2023년 초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사이의 대화 녹음입니다. 녹취에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우리가 윤석열을 밀었는데 이재명이 됐으면 작살나는 것이라며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님 성심이 결정하셔서 그때 윤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다는 발언도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한 친윤계 의원의 이름을 대며 다음 날 만난다고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로도 윤 전 대통령 측과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 총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모두 선을 댔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여야를 저울질하던 통일교 수뇌부가 결국 한 총재의 결정으로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그 시점을 지난 2022년 3월 무렵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총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간부회동에 나와 하늘 섭리를 5년 뒤로 미룰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는 너희가 잘 판단하라며 이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후 통일교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해당 녹취에서 거의 대부분을 윤 전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고 한 총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신들이 밀어줄 후보를 정한 뒤 통일교는 조직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위주로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고 신도들에게는 윤석열을 찍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표차는 24만 표, 0.73%포인트 차이였고 박빙의 선거 뒤 통일교는 캐스팅보트, 결정표가 됐다며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차현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간부 120여 명을 호텔로 불러 모은 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 정부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전달하자 윤영호 전 본부장은 산하 5개 지구 회장들에게 소속 신도들에게 교단 차원의 윤석열 후보 지지 뜻을 밝히고 윤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시도 당협위원장 후원금으로 쓰라며 총 2억 1천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일주일 사이 이 같은 지시는 숨가쁘게 이행됐습니다. 한 총재의 설교 다음 날 서울과 인천을 관할하던 1지구장은 윤석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지구장 공식 명의로 신도들에게 보냈습니다. 호남 지역을 관할하던 4지구장은 한 총재 설교 이틀 뒤에 열린 특별 집회에서 고착화된 진영 논리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오직 하늘이 원하는 섭리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재판에서 특검 측이 이 설교에 대해 호남 지역 특성상 한 총재의 국민의힘 지지를 돌려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4지구장은 그런 정서가 담겨 있다고 답했습니다. 20대 대선의 결과는 24만 표,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 이후 1지구장은 한 총재에게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0.8%포인트 차이를 보며 깨우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도 세계본부회의에서 0.8%포인트 차 박빙 선거에서 통일교가 캐스팅 보트가 됐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경찰은 전방위적 압수수색 이후 통일교 핵심 관계자를 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가 오늘 오전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정치권 금품 전달 있었습니까? 정 씨는 한 총재 최측근입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통일교 인사, 행정, 재정을 총괄해 사실상 통일교 2인자로 불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쪼개기 후원금 지급 혐의 등 한 총재가 받는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2018년에서 2020년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있는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280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의 사용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팀 출범 9일째인 오늘까지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한 총재 금고지기 김모 씨 등 핵심 인물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돈의 흐름을 쫓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천정궁의 수사관들을 다시 보내 과거 통일교 국제행사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원주 전 비서실장과 어제 조사를 받은 실무자 김모 씨는 모두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의 자금 흐름과 출처를 알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280억 원이 들어있다는 한 총재 금고는 통일교 내에서도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다는데요. 이번 로비 의혹의 실마리로 떠오른 금고관리 조직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박솔립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를 관리해온 금고지기로 지목된 김모 씨. 참고인 조사는 어제 자정 무렵까지 9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금고에 있는 현금을 로비 목적으로 보관하시는 건가요? 금고 쓰려면 한학자 총재 승인 필요한 거 맞나요? MBC가 확보한 2018년 무렵 통일교 총재비서실 연락망입니다. 정원주 실장과 윤영호 사무총장을 총괄로 두고 보좌관실, 황실의전국, 황실경호국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70명이 넘습니다. 핵심은 한 총재를 밀착 보좌하고 있는 황실의전국. 윤영호 사무총장이 온 뒤 기존 의전실을 의전국으로 격상하고 황실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실의전국은 한 총재 생활을 담당하는 황생부와 식사를 맡은 황식부로 나뉩니다. 금고지기 김 씨는 황생부 소속입니다. 한 총재가 생활하던 내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총장이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몸좀 저랑 같이 가까이 있던 사람이고. 하지만 김 씨는 실무자일 뿐 의전국의 모든 결제는 윤영호 당시 사무총장과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실장이었어요. 그 정 실장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죠. 윤영호는 그 부실장이었어요. 한 총재 내실에는 침실과 옷방, 주방, 참모진 대기 공간도 다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당시 280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이 든 금고가 발견된 곳도 이 내실입니다. 경찰은 이 금고를 통일교 전방위 정치권 로비 자금의 출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약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앞서 이를 수사한 특검은 한 총재 내실에 보관 중이던 돈을 한 총재가 정 전 실장과 윤 전 총장을 거쳐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초점이 한 총재 개인 금고로 좁혀지고 있어 금고 주변 인물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경찰이 내일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인 피의자 중 첫 경찰 조사입니다. 전 의원은 조사를 하루 앞둔 오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전 의원의 집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 SNS에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2천만 원과 시계 1점을 받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금품 대가로 경찰이 지목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으로 일관되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고도 했습니다. 통일교가 2019년 11월 전 장관이 쓴 책 500권, 1,000만 원어치를 대량 구매했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전 장관은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 구매됐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됐다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금품 수수 혐의 피의자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청년궁에서 뭐 시계랑 현금 수수했다 이런.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저는 시계를 안 차요, 아예. 임 전 의원은 통일교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IAPP의 한국 의장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의원 연맹이란 권유를 받았을 뿐 의장을 맡은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일 전 장관 조사는 특별수사팀 출범 9일 만입니다.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올해 안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어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이후 피싱 범죄를 당해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피싱 소비자 경보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30대 여성은 법원이라면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과고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피싱범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평범한 말투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법원에 와서 공문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쿠팡에서 불법적인 세탁 농도로 사용이 기록이 확인돼가지고 저 혹시 방문 수령 가능하실까요? 직접은 못 간다고 하자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불러줍니다. 소문자로 M 왼쪽 하단에 나의 사건 조회 보이실 거예요. 접속하기 직전 낌새가 이상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소 자체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형식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역시나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나한테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유출돼서 뭐 할 게 있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그 전화 받으니까 이렇게 진짜 당할 수도 있겠다고. 실제로 돈을 뜯긴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100만 원을 피싱범에게 송금했습니다. 검찰 사칭범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며 피해자를 궁지로 몰았고
뒤이어 변호사 사칭범이 연락해 명의 도용을 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보내라고 독촉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살펴본 뒤 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한 건데 여기에 속은 겁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할까 봐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쿠팡 관련한 연락이나 공문을 수신했는지 묻고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듭니다.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등기 보내드렸는데 수령 못하신 사유가 있으세요? 피해 보상을 도와주겠다며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나열한 뒤 똑같은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며 메신저 대화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들도 기승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을 축소하려고 직접 지시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데요. 또 쿠팡이 이미 오래전부터 김범석 의장의 법적인 책임을 피하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실상 해외 도피시키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7곡 물류센터에서 고 장덕준 씨가 새벽 근무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쿠팡 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 하루 전 김범석 의장은 메신저로 다른 쿠팡 임원에게 이건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화장실 등을 열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CCTV 영상에서 장 씨의 과로사 정황이 나타나자 이를 뒤집으려 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시간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고도 다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쿠팡 내부 자료에는 고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물 마신 시간이 분초 단위로 기록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장은 2달 뒤 법인 대표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이사회 의장직도 던졌습니다. 글로벌 사업 전념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년 전 쿠팡 배달 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논란이 됐던 무렵 쿠팡 임원들은 메신저에서 노동부가 김 의장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며 해결책은 김 의장을 미국 법인 창업자이자 CEO로 두고 한국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2년 뒤 사망과 화재 등 악재가 잇따르자 그는 떠났고 월급 사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쿠팡 임원들은 메신저로 2019년과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 갑질 의혹, 상품 순위 조작 의혹을 조사하자 내부 자료를 지우는 작업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쿠팡 내부 자료들은 해고된 한 외국인 전 임원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김 의장이 과로사 축소를 지시했는지 미국인 임시대표는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김범석 의장과 2020년 이 사건에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I don't know what this is even referring to.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Sorry, for gross misconduct. 쿠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임된 임원이 불만을 갖고 퍼뜨린 왜곡된 주장으로 현재 2심까지 쿠팡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쿠팡이 입사 이후 질병을 진단받은 관리직 직원을 콕 집어서 권고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사 뒤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6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일해온 직원에게 석 달치 월급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하고 이에 항의하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체력 검정을 통과 못하면 그마저도 안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건데요. 노동자 사고가 잇따르자 근무 환경을 바꾸려 한 게 아니라 곳곳에서 사람을 소모품처럼 갈아 끼우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 여주물류센터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40살 황모 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측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강관리 매니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관련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달라고 했어요. 2017년 입사 후 신장병이 생겼지만 치료를 받으며 6년간 아무 문제 없이 일해온 그에게는 의아한 요구였습니다. 회사가 달라는 의료 기록은 물론
일상생활과 일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3주간 재택근무를 시키더니 지난해 3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네, 원장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유가 있나요? 권고사직 조건은 석 달치 추가급여. 황 씨가 1년치는 달라고 하자 쿠팡은 강경해졌습니다. 황 씨는 쿠팡이 체력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석 달치 급여도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 나와 무거운 물건을 들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으로 느껴졌어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다 하면은 그 테스트도 납득이 가는데. 이딴 노동자 사망 사고로 쿠팡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확실하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 법적 책임 안 물어도 위원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깝다는 것은 변명인 거예요. 황 씨는 결국 쿠팡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퇴사 강요의 수단으로 재택근무나 체력 테스트 등을 요구한 것은 심각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내근 업무 전환 등 최대한 배려를 했지만 더 이상은 어렵겠다고 판단해 전문의 진단을 거치려 했지만 황 씨가 거부해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체력 검증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쿠팡은 어제 청문회에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외국인 대표를 마치 로켓 배송하듯 김범석 의장 대신 우리 국회로 보냈는데요. 쿠팡이 한국어 못하는 외국인을 앞세우면서 순차 통역과 엉뚱한 답변이 이어지며 시간은 늘어졌고 여야 의원들은 김범석 의장을 비겁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청문회 시작부터 출석 증인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상투적 답변에 순차 통역까지 더해지자 오늘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위원회 앞에서 또 국회 앞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에게 할당된 질의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동문서답도 이어졌습니다.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동문서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온. 결국 AI 번역기 도입까지 시도했지만 저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AI 활용하면 그냥 번역이 됩니다. 기술적 문제로 실제 사용되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로저스 대표는 곤란한 질문엔 한글로 작성된 PPT 탓을 하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한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I do not speak Korean, so I'm not sure what it says. Can someone provide me with an English translation of it? 여야 위원들은 외국인 대표를 앞세워 청문회에 불출석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비겁하다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모국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을 앞장 세워서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합니다. 결국 13시간 넘는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고 여당은 가방위와 국토위 등 쿠팡 관련 4개 상임위가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올해 들어서만 사망사고 4건이 발생했던 포스코 ENC인데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 비치된 비상 연락망을 살펴보니 일부는 퇴사자였고 안전팀장 번호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역 근처에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해 대기 중입니다. 도로 한쪽 방면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광역철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앰뷸런스가 한 6대, 7대 정도 왔고요. 그때 경찰차하고 대동이었고 소방차가 막 애용애용 하면서 오더라고요. 사고 장소는 지상 입구로부터 아래로 70m, 옆으로 150m 정도 들어간 지점의 터널이었습니다. 터널 폭은 24m, 높이는 16m. 여의도 정거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고정돼 있던 철근 다발이 떨어져 내리면서 아래에 있던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철근이 낙하돼서 그 밑에서 펌프카에서 내려서 작업을 하시던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분이 낙하되는 철근에 맞아서 이 사고로 콘크리트 펌프 차량 기사 등 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정지였던 차량 기사는 숨졌습니다. 시공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와 4월 경기 광명, 대구, 7월 경남 의령 등 올해 들어서만 사망사고 4건을 낸 업체입니다. 회장이 나서 직접 사과하고 안전진단 특별 TF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모두 소용없었던 겁니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정황은 오늘 사고 현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비치된 비상연락망, 주요 관리자들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작업 반장에 적혀있던 사람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지 권한이 있는 안전팀장 전화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였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사업단장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사고 현장을 찾은 포스코 ENC 사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사죄한다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에이펙 유치 공로 등을 이유로 90여 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 그런데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 명예시민에 선정되면서 경주 시민들 사이에선 오히려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에서 항의가 터져나옵니다. 경주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겁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경주시가 명예시민 92명을 선정했는데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용스럽습니다. 대란, 범죄만, 김성구이는 대통령 찾아라. 그건 뭔 짓이야? 21명 가운데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경주시 의원들도 방청석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맞대응합니다. 대통령 찾아야. 안 부끄러워요? 당신이 부끄러워. 당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앞서 회의 시작 전엔 한 경주시 고위 관계자가 내란 행위 비판에 대해 조롱 섞인 발언을 해 소란도 일었습니다. 저런 내란 아니고 계란이라뇨? 무슨 그런 막말하십니까? 경주 시민 대부분은 이번 명예시민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은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 시민증을 줘요? 경주 시민으로서 오히려 불명예스럽다는 한탄도 나옵니다. 명예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불명예스러운데 그거를 그렇게 갖다 붙여서. 경주시는 에이펙 개최 공로가 있는 대구 경북 부울경 지역의 국회의원과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위원을 뽑은 것일 뿐 혐의와 공적은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 상하고 에이펙 성공 개최 지지 설명했다고는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시는 다음 주 중 명예시민 대상자에게 시장명의 서신을 보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김건희 씨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살피고 있는 특검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았던 지휘부의 일부 컴퓨터 속 데이터가 모조리 지워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삭제나 포맷을 한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디가우징돼 있던 건데요. 왜 이제서야 이게 발견됐고 누가 그랬을까요?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사용한 컴퓨터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 지휘부가 쓰던 일부 컴퓨터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복원이나 포렌식을 할 수 없도록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모조리 지우는 이른바 디가우징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데이터가 남아있던 수사팀의 다른 PC에서
수사 무마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오던 특검이 오늘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등 모두 8명이었습니다.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가 오갔는지 파헤치려는 의도지만 이제 수사 기간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2일에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도이치 수사팀 검사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이 전 지검장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파문으로 촉발된 계파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한동훈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김문수 전 장관이 한 전 대표를 당의 보배라고 칭하며 공개 지지하고 나선 건데요. 그 배경이 뭔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인 이른바 2호회. 어제 저녁 열린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화합의 건배사로 시작한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았고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를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 당 대표도 하시고 국가적으로나 당으로나 우리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지금 짠다고 할 겁니다. 이제는 영입해야 될 사람이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본격 조사하는 데 이어 대표적인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권고한 걸 공개 비판한 겁니다. 과거 대선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맞붙으며 친윤 행보를 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왜 갑자기 한 전 대표를 두둔하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 뭉쳐야 한다는 평소 지론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 전 대표와의 반장동혁 연대를 통해 지분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오염하지 말고 날 찍어내라며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수 당으로 만들지 말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안을 최종 결정할 윤리위원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번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이라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혐중 부추기기도 문제지만 쿠팡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 같은 본질적 문제를 가리게 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차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극우 성향 유튜버는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쿠팡 전직 직원을 중국인 첩자로 단정합니다. 중국인 첩자가 쿠팡을 죽이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냄새가 난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 배후론도 유튜브에 나놉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을 오히려 이제 그 쿠팡에 딱 입사시켜가지고 정보를 쫙 빼가면서 근거는 없습니다.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적을 부각하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친중 쇄세 정권이니까 우리 중국 업체 알리나 테무 이쪽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쿠팡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치권도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장해찬 씨. 간첩이 신분 위장하고 쿠팡에 들어온 거예요. 아하. 저는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간첩인 거죠. 그러면서 쿠팡은 두둔합니다. 기업의 보안 치약 가지고 쿠팡 조질 일이 아니라 중국 간첩들이 직원으로 위장해서 우리나라 고객 정보 3천만 명 빼갔다. 이거는 외교 안보 이슈예요. 이거는 직원 일탈이 아니에요.
돈 요구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길동이나 임꺽정도 아니고 이거는 간첩들이 자기가 간첩진 해놓고 명분 삼으려고 그냥 이렇게 돈 아니고 뭐 대도 않는 소리 한 거거든요. 문제의 초점은 쿠팡이 허술한 보안 시스템인데 중국 첩자다, 간첩이다. 음모론의 쿠팡의 책임은 희석됩니다. 범죄의 핵심 원인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특정 국적을 부각하는 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명백한 혐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발언 의도를 묻는 MBC 질의에 장 부원장은 중국 간첩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천만 명의 정보를 빼간 게 개인으로 가능한지 의심스러우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환율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각종 외환 규제를 전격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서학개미처럼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서학개미,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외국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는 까다로웠는데 이제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빈후드나 일본 노무라 증권에 계좌가 있는 외국인도 앞으로는 국내 주식을 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해외 개인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증시로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환율이 계속되자 이처럼 정부가 다각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원화 약세는 좀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현재 각 금융기관들은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외화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부담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C티나 SC제일은행 같은 외국계 국내 법인은 국내 은행에 준하는 외환 선물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것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한도가 늘어나면 더 많은 달러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시설 자금만 가능했던 수출기업 외화 대출도 운영 자금으로 확대 허용해 수출기업들이 외화를 대출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국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분간은 1,480원이 시장이 고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만든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외국인이 대거 주식 매도에 나섰지만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려 1,47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정부가 대전 충남 지역의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함인데요. 여야 모두 별 이견이 없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전국을 5개 광역 경제권으로 나누는 이른바 5극 3특을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 그 첫 시작으로 대전 충남 지역 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두 지역 여당 의원들을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통합 지역의 재정과 자치 권한 강화 등을 최대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2월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시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극 3특 지역 가운데 대전과 충남을 통합의 첫 주자로 삼은 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소속인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먼저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자체 특별법도 발의한 만큼 비교적 순탄하게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중앙정부도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만 전환되면 특별법을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방향에 사실상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설계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대전 충남 행정통합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과 법안 작성에 나설 계획인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첫 대전 충남 특별시장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선거전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새해부터는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소각을 먼저 하고 매립을 해야 하는데 정작 수도권에는 소각시설이 부족해 비상입니다. 결국 쓰레기들을 소각장이 있는 지방으로 실어 나르게 되면서 지역 갈등까지 불거질 상황인데요.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기자의 눈 류현준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생활 쓰레기들이 묻히는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차에 짐칸을 기울이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변엔 금세 쓰레기로 산을 이룹니다. 현재 매립량은 66%, 저희가 1,800만 톤인데 한 1,200만 톤 정도 매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선 내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쓰레기를 태운 뒤 남은 재나 타지 않은 쓰레기만 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을 일단 소각해야 하는데 문제는 부족한 소각장입니다. 서울의 경우 공공소각장은 단 4곳뿐이고 민간 소각장은 아예 없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공공소각장 인근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공공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물량들은 다른 지하체로 옮겨 처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공소각장 확충을 위해 부지 선정은 마쳤지만 주민과 자치구 반대가 극심하다 보니 이후 과정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혹은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와도 상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기도는 공공소각장이 비교적 많지만 신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쓰레기 발생이 많아져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태워지지 못한 수도권의 쓰레기들은 비수도권 소각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2020년 15,000톤이던 원정 쓰레기는 지난해엔 57,0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더 많은 쓰레기들이 원정 소각을 갈 게 뻔한 만큼 충청도 등 수도권 인근 지자체와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킨 건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냥 쓰레기만 처리하는 지역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4년 전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정한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더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래 취지는 희미해졌고 어떻게든 태울 곳을 찾아 방방곡곡 쓰레기를 실어 나르며 발생지 처리 원칙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류현준입니다. 일본에서도 3년 전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숨지며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이 드러났었는데요. 범인은 교단과 정치를 연결하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를 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2년 일본 나라시에서 연설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스야. 어머니가 통일교에 10억 원의 헌금을 갖다 바친 탓에 가정이 파탄나자 교단에 대한 원한을 품고 아베 전 총리를 노리게 됐습니다. 그는 아베가 통일교와 정치 간의 관계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朝鮮半島の平和的統一に向けて努力されてきた韓鶴子総裁をはじめ皆様に敬意を表します。 검찰은 통일교 간부 대신 아베 전 총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야마가미에게 오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本当にあの事件がなかったら政治家との癒着の問題も全く解消されてなかったし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선 통일교가 받아낸 고액 헌금 피해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파악한 피해 금액만 204억 엔, 약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집과 땅을 팔고 빚을 지더라도 구원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母名義の果樹園売却代金を計画的に取り上げました。すべて現金で受け取らせて、即日教会に運び込んでそれを全部取り上げています。 그렇게 거둬들인 헌금액 중 상당액이 한국으로 보내진 걸로 추정됩니다. 전 통일교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 헌금 목표액은 연 300억 엔가량이었고 그중 3분의 1 정도가 한국에 보내진 걸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특검이 통일교의 천정궁에서 찾아낸 현금 280억 원 가운데는 엔화도 여러 뭉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본 통일교 피해대책 변호인단 역시 한국 수사팀에 교단의 풍부한 자금은 일본으로부터의 거액 송금이 재원일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거듭난 오현규 선수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 목표로 과감하게 우승을 내걸었습니다.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벨기에 현지에서 박재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벨기에 행크의 훈련장. 오현규가 연습 경기에서 특유의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그리고 팀 훈련이 끝나자 자신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기 상황을 가정해 강력한 슈팅을 때리고 또 때립니다. Very good, very good. Technically very gifted shooter. Very difficult for a keeper to save it. 슈팅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요. 30-40개 하지 않을까요? 저도 느끼기에 좀 더 단단해졌다, 좀 더 강해졌다. 저돌적인 공격과 폭발적인 슈팅으로 소속팀에서 2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에 올해 대표팀 최다골을 터뜨린 오현규. 자연스럽게 조규성과의 원톱 경쟁에 시선이 쏠립니다. 둘의 장단점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좋은 동기부의 조금 선수, 그리고 형, 또 월드컵에서 정말 멋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둔 각오도 화끈합니다. 모두가 16강 그 이상을 생각하지만 오현규는 다릅니다. 이왕 할 거면 우승해야죠. 똑같은 사람끼리 하는 축구 이왕 할 거면은 제대로 한판 붙어서 또 이긴다는 마인드로. 경계 대상으로 꼽히는 멕시코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몇만 번 정도, 몇 천만 정도 돌려본 것 같은데 멕시코 홈이나 다름없는 사실 분위기였고 좀 더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예비 선수로 합류했던 카타르 월드컵의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 부동의 대표팀 공격수로 새 역사를 쓰겠다는 오현규. 등번호 없는 서름과 이적 실패의 아쉬움은 이미 잊었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오현규의 경쟁 상대는 오직 자신뿐입니다. 행크에서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에 주목할 만한 신인 가운데 강동희 전 감독의 아들이죠. KT의 강성욱이 신인답지 않은 배짱과 경기력으로 농구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곤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1.4초 전 갑자기 신인 강성욱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형이 패스하려? 내가 할게.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성우야, 네가 패스해. 예상치 못한 막내의 패기를 문경은 감독은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찌됐건 좀 치러줘서 경험을 좀 쌓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한번 해봐 했는데 결과는 성공. 강성욱의 엘리우 패스 도중 반칙을 얻은 KT는 하윤기의 자유투 득점으로 승리했습니다. 21살 강성욱이 입달 한 달 만에 남긴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약간 좀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장면이 이제 딱 지금 있구나 해가지고 패턴을 좀 많이 찾아보고 연구하는 편이어가지고 기회를 잡은 건 김선형의 부상 때문이었지만 이후 경기력을 통해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빠른 돌파와 감각적인 패스는 물론 신인답지 않은 과감한 판단력으로 허를 찌르고 때론 먼 거리 3점 슛까지 신인 가운데 평균 득점과 도움 1위로 벌써 신인왕 후보 1순위로 꼽힙니다. 프로농구 원년 MVP인 아버지 강동희 전 감독의 혹독한 조련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노력파입니다. 아버지랑 연습하면은 초등학교 때 안 세고 그냥 감 잡을 때까지 자극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KT의 첫 우승을 안기는 게 목표라는 강성욱. 언젠가 아버지를 능가하는 게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넘버원 가드가 되고 싶고 아버지를 꼭 뛰어넘는 그런 선수 되고 싶다.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강성욱의 아빠 강동희 약간 이런 식으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경기 출전 기회가 거의 없던 후보 골키퍼가 승부차기에서 4번 연속 선방하는 장면. 이거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유럽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과 남미 챔피언 플라멩고의 대결입니다.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지는데요. 파리의 후보 골키퍼 사포노프 선수 주목하시죠. 코치로부터 수건에 적힌 정보를 살펴봅니다. 이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킥을 막아내는가 싶더니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맞고 가운데도 슈퍼 세이브, 그리고 반대쪽까지 4번 연속.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선방입니다. 39년 전 유러피언컵 결승에서 루마니아 슈테어와 골키퍼가 4연속 선방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 사포노프의 초인적인 선방 덕에 정상에 오른 파리 생제르맹, 역대 세 번째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플레이였습니다. 스코틀랜드 던디 유나이티드의 결승 원더골입니다. 무려 11년 만에 셀틱전 승리를 완성한 골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추위와 미세먼지 걱정 모두 없는 하루였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속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개장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내년 2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강수량이 10mm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기 전에 날씨 정보 잘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요. 한낮에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11도, 광주 16도, 경주 15도로 3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청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